금리가 변곡점은 될 수 없으나, 즉 금리가 올랐으니까 뭐 하락장이고 금리가 내렸으니까 상승장이고 이건 아니지만 가속 요인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금리에 산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벌었다. 왜?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자 구독자 형님들. 네, 오늘의 메인이 되는 이슈가 또 따로 있죠. 밤을 넘겨서 새벽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는 새벽 3시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을 것이나, 역시 뭐 이날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99%의 확률로 금리는 동결된다. 벌써부터 김 빠지는데. 근데 미리 알고 계시고, 이 고금리가 지속된 기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전 과거 그리고 전전 과거 이렇게 해서 고금리 상태에서 얼마만큼 유지가 됐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조, 즉 고금리 기조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정확하게는 최고금리에서 이 동결이 유지되는 기간, 한마디로 최고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과연 얼만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8개월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최고금리인 미 기준금리는 5.5를 도달하고 나서 여태까지 계속 동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과거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 고금리 상태에서의 동결 시간을 얼마만큼 지속해 왔는지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또 금리라는 게 우리 시장의 변곡점은 될 수 없으나 뿌라 마이너스 알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체크해 보시고 또 매수 포인트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선형 그래프가 미국 금리가 이제 이 집계가 시작된 1970년도부터 여태까지 미국의 금리의 현황을 선 차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선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직전 구간에서의 최고 금리를 유지했던 시간, 그리고 전전 구간에서의 최고 금리를 유지했던 시간, 이제 2000년도 이전 구간은 사실 지금과는 경제 상황이 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2007년도, 2008년도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는 많이 다르기는 하죠. 다만 이제 직전 구간 하나만을 갖고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볼 수 없으니까 직전 구간과 전전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그러면 이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 우리가 이걸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올려주신 질문 내용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좋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회를 금리가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금리는 가속 요인입니다. 어떤 특정 투자 상품, 그냥 코인이라고 할게요. 코인이 하락할 때 금리마저 올라간다면 낙폭이 조금 커지거나 빨라지고요. 또 코인이 상승하고 있을 때 금리가 오히려 내린다면 상승폭이 더 커지거나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제로금리에서부터 금리가 높아지는 건 결코 좋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미국 기준금리 몇 %예요? 5.5%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고금리 상태가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바로 직전 구간 2017년도, 2018년도 구간 보시면 이때도 고금리가 약 8개월간 유지가 됐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제가 이 연도 말씀만 드려도 아마 눈치 빠르신 형님 누님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 2015년도가 이 미분양이 쌓여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구간은요, 바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였습니다. 그나마도 미세하게 남아있던 금리가 이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돈을 빼가.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정마다 현금이 차고 넘쳤어요. 기업들, 가정들 할 것 없이. 자, 기억나십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사셨다면요. 서울 기준으로. 이때 3억짜리 아파트 없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때도 미분양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변두리 쪽은 좀 남아 있었어요. 2018년도에 3억짜리 아파트를 이 고금리 상태에서 샀잖아. 이게 요만큼 금리가 내리면서 10억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분양가는 그 이전에 뭐 2억대, 뭐 1억 후반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구간에서 한 3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부터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도 같이 따라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변곡점은 될 수 없으나, 즉 금리가 올랐으니까 뭐 하락장이고 금리가 내렸으니까 상승장이고 이건 아니지만 가속 요인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금리에 산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벌었다. 왜? 저금리 때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1억에 분양받았잖아. 그러면 5년 기다렸는데도 3억까지밖에 안 올랐어. 그죠? 이분 얼마 벌었어요? 2억 벌었지. 근데 고금리에서 3억에 주운 사람들 2017년 18년도에 얼마 벌었습니까? 7억 벌었어요. 고금리가 기회 맞습니까? 자, 데이터는 직전 구간 하나만을 갖고 분석하면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 그죠? 그래서 앞선 구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 금리는 지금 현재와 동일했습니다. 동일이라고까지보다는 약간 쿼터 단위로 낮았어요. 네, 여기 보시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5.25. 그러니까 지금보다 1쿼터 낮았습니다. 지금이 5.5니까요. 그죠?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알고 계시잖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망한다, 바닥을 쳤습니다. 실제로 망한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정도 고금리 상태에서 만약에 이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때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이분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구간에서 8개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얼마였냐? 1년하고도 7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더하면 얼마예요? 2년 3개월입니다. 2년 3개월을 개월로 나타내면은 27개월입니다. 27개월 나누기 2 하면 13.5개월이죠. 대략 그냥 13개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점 제외하고. 이 13개월의 의미는 직전의 최고금리 그리고 전전의 최고금리가 유지됐던 기간을 더해서 나눈, 즉 에버리지, 평균입니다. 평균 13개월 가량 고금리가 유지가 됐었다. 언제? 바로 직전 구간과 전전 구간. 이제 2000년 이전의 구간은 사실 지금과는 경제 상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도 직전 구간인 이 8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은 타당하나,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그 선 하나도 그을 수가 없잖아요. 선을 그으려면은 적어도 점이 2개는 있어야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 결론 13개월이라는 평균 고금리 유지 상태 기간이 산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얼마 지났다고요? 8개월 지났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여름부터 올해 지금 3월 20일이니까 8개월 동안 이미 고금리가 진행이 된 상태다. 그럼 13-8 하면 몇 남습니까? 5 남죠? 자, 5개월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월 되면 1개월 지나죠. 5월, 6월, 7월, 8월. 8월이면 올해 하반기가 맞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하니까 8월이면 올해 하반기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올해 3, 4분기예요. 저는 미국의 금리가 이번 달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다다음 달도 아니고 그 다음 달도 아닌 8월 달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올해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직전 구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경제 상태와 그나마도 가장 유사하겠죠. 그런 걸 이제 감안했을 때는
13개월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어. 이거는 뭡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자, 금리의 인상폭을 보세요.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현재와 가장 금리 인상폭으로 보자면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구간인 8개월만을 반영하지 않고 1년 7개월까지 더해서 나눈 13개월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온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 자산에 몰빵을 하신 분들, 즉 고금리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재벌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아픔의 역사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1998년도 우리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죠. 97년, 98년 고금리 맞습니까? 네, 고금리 맞아요. 98년도에 주식에 몰빵했으면은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벌이 되셨겠죠. 자, 이 얘기를 듣고도 고금리가 기회가 아니라 공포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영원히 부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단순하죠. 고금리 때는 사람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에 돈이 다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온 상태라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이 금리가 꺾여서 내려갈 때 시장에 돈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우후죽순 들어오게 되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고금리에 사셔야 비교적 저점에서 사실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금리가 다 내린 다음에 아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나도 이제 좀 돈 좀 벌어보자 여기저기서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최고금리가 8개월간 유지되고 있는 고금리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5개월 이내에 금리는 인하로 기조가 바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개월 이내에 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고 그 이전에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기 이전에 투자를 결정하신 여러분들은 그 금리 인하의 참맛을 최저점에서부터 느끼시면서 부자가 되실 거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